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경주에 이어 2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한중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입을 모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양국의 우호 협력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국빈 만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금 전 국빈 만찬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앞서 시 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해 양국 전략적 관계 보고를 위한 영내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2달 전인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회담을 가진 뒤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대조하였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담 시작과 동시에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만찬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이 9년 만이고 또 두 정상 2개월 만에 다시 만남을 갖게 됐는데 이번 만남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 사드 사태 이후로 아카일로를 정말 걸었던 한중 관계가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넘어 이웃 국가로서 정말 경제와 여러 가지 문화 면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한중 관계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그 짧은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협중 시위를 단속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정성 있는 모습이 중국에게 어필되었고 사실은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안보 노선이 미국에 좀 치우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핵 추진 장수함까지 추진하는 그런 파격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외교적으로 이례적으로 1월 정초에 이런 국빈 외교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전과 환대를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환대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큰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곧 결실을 맺을 수도 있겠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중국에서 큰 선물을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예, 한중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만남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관계가 정상화되면 참 좋긴 합니다. 그게 좋은 이제 작용만 있다면 좋긴 하죠. 근데 외교인은 이제 본인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다 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 환미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게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이제 굴욕적인 관세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과 가까운 이제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을 상당히 양보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협중 시위 같은 걸 막았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것은 반미 시위고 중국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반중 시위가 아니 왜 협중 시위라고 용어를 붙이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랑 다 똑같이 자기의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각각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혐오다라고 규정짓는 것. 그거 누가 규정짓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규정짓면 그게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국민들의 생각을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똑같이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올해 신년 되자마자 첫 외교 정상으로 중국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자체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미국 등 자유진영과 함께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진영 외교의 축을 왼쪽으로 옮기는 그런 상징적인 행보를 보인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도 아직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4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 이 정도 행보를 중국에 대해서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더 적극적인 친중 행보를 보일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국익에 도움이 되게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펼쳐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친중 행보를 보인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의 중심축을 왼쪽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정상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도 있고 뭐 일본, 북한 그 사이에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발언의 신중함이 엿보였는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치 주석도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응당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국제 정세 최근의 상황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다못해 태국하고 캄보디아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국지전 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이웃 국가하고 이렇게 국지전이나 전쟁을 했을 경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일본과 중국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이 대한민국은 일본하고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고 중국, 그다음에 북한, 미국, 대한민국과 둘러싼 모든 국가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실용 외교의 경제적 이익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서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단기적 시점에서 정권의 지지율이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 안보를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을 추구하는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이 그 주계 장막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영내 평화 또 경제적 협력 등에 비춰봐서 양국이 좀 더 협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 앞서 뭐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진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정상의 이 발언들 오늘 나왔던 얘기들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 했던 시 주석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 이게 누구 편이겠습니까? 바로 중국 편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중국 편을 서라.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쳐라고 인민군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죠. 실제로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 준비를 다 끝내놓으라고 이미 명령을 하더라는 상태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대비해서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을 보내면서 방어 훈련도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우리도 방어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있죠?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거기에 방어 인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선택하라고 시진핑은 아마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하나의 중국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하면서 대만이 아닌 중국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국이 만약에 중국에 대한 대만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미국이 아닌 중국 편을 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읽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는 동맹 국가라 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경제라든가 또는 이제 뭐 외교 안보라든가 또 한미일 동해안의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를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그거를 주문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또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던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대화가 오고 갔을 거다 우려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팩트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바로잡겠습니다. 하나의 중국 그런 외교 원칙은 미국이 용인하고 정한 그러한 외교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도저히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드 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야기한 것이고 최근 대선 토론이나 대선 경선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7, 8년 동안 계속 그런 노선을 견지한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좀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한 양국 정상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북핵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중국의 협조를 좀 우회적으로 요청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북한하고 대한민국 관계가 지금 너무나 경색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에 국지전을 도발하는 그러한 이적 행위를 한 그 영향으로 북한이 뭐 대전차 방어벽을 설치하고 굉장히 경색된 남북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정말 대립된 이 현상을 타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네. 대한 북핵 포함해서 경색을 풀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또 두 정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한 날 미사일 도발을 하기도 했고 두 정상의 만남을 북한에서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 이 점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정상의 만남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이 만나는 날 북한은 뭘 쐈죠?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탄도미사일을 왜 쐈을까요? 물론 이제 한중 두 정상이 만나는 거 그것만 의지한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죠. 마두로를 체포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긴장한 김정은이 나는 베네수엘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대한민국에서 경주 에이펙 열었을 때도 그 직전에 탄도미사일을 쏴서 긴장감을 높였지 않습니까? 북한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움직이려 할 때마다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이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북 관계가 완화되는 것, 남북과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부에 적이 있고 외부가 우리를 침공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더 결속을 다지기에 더 정권을 유지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외침에 대비하고 언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침범할지 모른다는 이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중 회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 속에서 정권 유지와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어김없이 이번에도 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양국 정상의 만남과 더불어서 경제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을 모았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벌어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중 기업인 600여 명이 교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고려 시대의 국제 무역항이었던 병란도를 언급했습니다. 이 병란도 정신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사실은 보호 무역주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이 현재까지의 경제력을 갖출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게 자유무역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과 이 경색된 경제 관계를 품으로 인해서 정말 고려 시대 병란도의 아랍, 중국, 몽골,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부를 쌓았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중국도 자유로운 무역과 경제 교류를 통해서 부를 쌓고 서로 간에 실용적인 윈윈하는 정책을 외교를 만들자 이런 다짐을 고려시대 병란도를 빗대어 설명하신 걸로 보이고 사실 이러한 어떤 예가 정말 사람들한테 이해하기도 쉽고 또 오래 언론에 회자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병란도 하면 뭐 고려 당시에 고려, 코리아를 서방에 알린 그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도 있고 당시 뭐 송나라, 금나라, 뭐 요나라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실용을 좀 택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병란도 언급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병란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나라 시대에 이제 유행을 했죠. 그러면서 병란도에서 아라비아 국가도 이제 오기도 하고 하면서 네. 굉장히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서 성장했던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병란도가 사라진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란도가 되게 오래 유지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0년 정도밖에 유지를 못했습니다. 송나라가 쇠퇴하면서 병란도도 사라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계속 현재 이 강국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는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병란도 의미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이 마치 대만을 공격할 것처럼 곧 1년 뒤에 공격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마 중국 내에서 지도부 체제에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시진핑 주석의 지도부가 약간 흔들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란도의 과거에 100년 동안의 그 좋았던 시절이 지금 빗대어 가지고 이게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과연 맞겠느냐? 아주 변화무쌍하고 다이나믹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냉정한 외교 질서 속에서 과연 이런 과거의 병란도 사례를 들고 우리가 외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중 정상 간의 국빈 만찬이 마무리됐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 브리핑이 잠시 후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이른바 공천 헌금 사태를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클린 선거 암행 어사단을 발족합니다. 선거 때 최악의 결정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윤리심판원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개인의 일탈로 규정을 했습니다. 클린 선거 암행 어사단을 발족했지만
어떤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배경들 또 조국혁신당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네.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경찰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실제로 정말 돈이 오갔는지 이것은 뭐 계좌 조회나 뭐 자체 어떤 수사 진술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위 여부를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러한 일부 정치인들의 그런 의혹이 전체 민주당 의원의 그러한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개연성이 없다. 네. 뭐 전 국민 중에 몇 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절대 다수가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은 그래도 굉장히 정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압박에 강선호 의원이 탈당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넘겼고 당내 절차를 꾸리고 있고 경찰 수사도 굉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구속되는데 국민의힘에 어떤 징계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정재 의원 관련해서도 뭔가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3억에서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똑같이 녹취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로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김기현 의원의 그 로저 비비의 뇌물성 그리고 청탁 뭐 본인은 관례대로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정말 기소까지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방구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나 자체 진상조사가 있습니까? 기소까지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여야가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장도연 국민의 대표가 저희 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본인 당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지적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어떤 특검 주장, 조국혁신당도 공천원금은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양당 모두가 전수조사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인지도 궁금한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수조사가 아주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네. 정치인들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일부의 이제 일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자신 있게 일부의 일탈이다 하면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전수조사했더니 일부의 일탈이 확인됐다라고 시켜주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예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 일탈을 규정지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된 거죠. 저게 정말 일부만 그런 건가? 시의원 받으려면 1억이 시세인 것 같은데 정말 일부만 저런 거야? 아니면 나머지도 저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실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이 관련된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상 김병기 당사자한테 의원인 당사자에게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을 덮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과연 김병기 의원 것만 투서가 들어왔겠느냐? 다른 의원 투서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서 김병기뿐만 아니라 A, B, C, D 이렇게 해서 10명의 의원 정도가 투서가 들어갔는데 공천 헌금을 이재명 당 대표실에서 전부 다 덮어버렸다? 이러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그런 이제 공천 헌금에 대한 투서라든가 제보가 왔을 때 이거 덮었던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하나 경찰에 맡겨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난번에 2024년 11월에 그 구의원 제보자가 있습니다. 2명이 이제 그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죠. 근데 그게 2달 동안 수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탄원서를 보라고 줬지 이걸 보고 수사를 오고 수사를 하라고 준지는 몰랐다는 그런 황당한 변명을 해요. 아니 범죄 정황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경찰의 의무입니다. 네.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었고요. 또 실제로 어젠가요? 또 그 해당 당사자인
김경시은 어디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 게 이게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미국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이걸 사실상 도주라고 봐야 되죠. 자, 경찰이 이렇게 출국 금지조차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의혹의 당사자가 미국으로 가는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경찰을 믿고 실체를 밝힐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제3자의 특검에 맡겨야지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서 일벌 백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대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